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밤 9시 50분 미디어 백테클 이경입니다. 저는 이렇게 요즘 인사드려요. 일상은 다큐지만 개그를 추구하는 이경입니다. 그럼 옆에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미디어 전문가시죠? 안녕하세요. 김성재 시민언론 민들레 에디터 김성재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개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정말로 요즘엔 네. 남는 게 없다. 네. 개그가 내 일상에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들 그래요. 재미없다고. 큰일 났어, 우리 방송도. 개그 학원 좀 다니시라니까요. 사장님이 개그 학원 다니라고 아니요. 그러셨잖아요. 요즘 제가 충청도식 개그를 요즘 배워왔어요. 하나만 해보라고 해주세요. 네, 뭐 충청도식 개그가 뭐예요? 제가 말 느리게 하는 개그가 충청도식 개그입니까? 아니 뭐 그런 게 이 정도는 그냥 저도 사투리는 몸에 배어 있는데 네. 최근에 배운 게 뭐냐면 네.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되게 많이 가져갔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충청도 사람이 그랬대요. 네. 내장까지 닦는겨? 그랬대요. 아하, 네. 아니 반응이 뭐 이래요. 네. 아재 개그 하나 부탁드려요. 아재 개그요? 네네. 제가 의외로 네. 아재 개그를 많이 알아요, 사실은. 아 정말 의외네요. 네, 의외죠. 근데 하시면은 지금 이 반응처럼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안 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스님이 공중부양하는 거를 스님이 공중부양 이렇게 뜨는 거 있죠? 네네. 이거를 6글자로 뭔지 아세요? 스님이 공중부양하는 거? 모르시죠? 네. 네, 그게 뭐냐면 중이 떠중이. 중이 떠중이. 저는 중이 스님이 공중부양한다니까 뜬다고요. 중이 떠중이. 재밌죠? 이런 게 아재 개그인데 제가 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사실. 저는 솔직히 아재 개그 너무 재밌어요. 빵빵 터져요. 그런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터진 것만큼 안 터졌을 거라는 생각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잘못이에요. 네. 하나 더 할까요, 그럼? 하나 더요?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 더 해도 괜찮을까요? 하나만 더요. 스님 시리즈 하나 더 할게요. 네. 아까 중이 떠중이 했으니까 스님이 머리를 빡빡 밀었잖아요. 네. 머리를 빡빡 민 스님이 네. 이렇게 떠나가는 거를 4글자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머리를 이렇게 민 스님이 떠나가는 거를 4글자로 하면요. 모르겠어요. 민중가요. 민중가요? 이거 좀 터졌나, 이거는? 이건 좀 터졌나요? 저는 진짜 다 재밌어요. 이 미디어 비평 프로가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재 개그로 시간을 이렇게 보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같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요즘에 솔직히 저도 뉴스 보기 싫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뉴스 정말 보기 싫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 보기 싫은 뉴스를 보고 분석하고 또 이번 주에는 대통령 기자회견도 있었잖아요. 네. 속이 타잖아요, 막. 네. 아니, 속이 타신 게 아니라 눈이 타신 것 같은데 눈이 왜 그러세요, 오늘? 제가 클로즈업을 이제 이렇게 가까이 화면에 나오나요? 눈이 되게 빨갛게 나오는데요. 지금 지금 조금 나온다. 좀 불편하게 해드릴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자꾸 카메라를 안 보고 이제 옆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는구나. 네. 솔직하게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속이 터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로 속이 터졌어요. 네, 그래도 네. 막 그렇게 막 화는 안 났는데 이게 이제 내적인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경 씨 말고 다른 분도 제 주변에 눈이 터지거나 그런 분이 또 있었어요. 얼마나 기자회견하고 잠깐만 혈관이 터졌어요. 눈이 터졌다니까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눈이 터지게 눈이 터진 거죠. 네. 그거 보고 국정 브리핑하고 그 기자회견 보고 사람들이 또 막 제가 그거를 전 이제 그 내용 기자회견을 봤어요. 국정 브리핑도 보고 왜냐하면 뭘 또 써야 되니까 그 내용을 보고 그래서 봤는데 그걸 다 봤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다.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중동 같은 언론을 늘 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단련이 됐나 봐요. 그래서 물론 막 이렇게 불 끓지만 눈이 터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멘탈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어떤 분처럼 마음이 순수하고 여리신 분들은 그걸 보고 이렇게 눈이 터지든지 이렇게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우라통이 터지죠. 점심 때 낮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술을 한 모금도 못해서 술은 못 먹는데 이번에 솔직히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후회했어요. 아니 내가 지금 기자 이거 갖고 뭐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대변인실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봤지?
하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 저 미디어 비평이나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매주 9시 밤 월요일 매주 월요일 9시 밤 9시 50분 우리가 스펙스하고 시민언론 민들레 요즘엔 지난주부터 이경TV에서도 같이 나가는데요. 네, 이경TV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속이 터지고 눈이 터져도 그래도 짚어야 하는 것은 짚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이 대통령의 세 번째 기자회견이었어요. 그런데 뭐 SBS나 KBS 이렇게 풀단이라고 해서 이제 방송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MBC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MBC 카메라 중계가 이제 못했던 겁니다. 라이브 중계를 라이브 중계를 못했죠. 근데 그거는 논외로 하고 기자도 질문을 못했어요. 질문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다른 기자들 손을 들었는데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 질문한 기자는 19명이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봤어요. 그렇죠. 19명이고 질문을 했는데 대체로 이번 그 기자회견 때 보니까 주류 언론 중심으로 그렇게 질문 기회를 줬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간사한테 이제 그 기회를 줬고, 뉴스원 간사한테 줬고, 그 다음에 막 조선일보, 그리고 연합뉴스인가요? 연합인 것 같아요.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주류 언론들 중심으로 이렇게 다 줬어요. 연합 다음에 동아였던 거 같고, 그게 쭉쭉쭉 순서대로 했습니다. 근데 참석했던 기자가 저는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출입 기자만 해도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인터넷 매체 기자는 이번에 한 명도 질문을 못했죠. 그리고 그 지역 언론 한 군데 그 질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인터넷 매체는 아예 질문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주류 언론에게만 이번에 질문 기회를 줬고, 특히 그 MBC 기자는 주류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질문 기회를 안 줬죠. 근데 왜 안 줬느냐? 왜 안 준 것 같으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걸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자, MBC 기자한테만 그냥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그런데 KBS, SBS 등은 벌써 질문 두 번이나 막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까지 합쳐서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MBC는 세 번째인데도 기회가 한 번도 없었죠.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제2의 전용기다. 전용기 탑승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대통령 속마음에 꼴배기 싫어서 대통령이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속이 좁을까요? 우리 대통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베이비 새끼 정도는 욕도 아니시기 때문에 베이비 새끼입니다. 대통령의 그 표준어죠. 그러니까 그 MBC 보도가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질문 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KBS, 합니다. SBS 다 질문했고 YTN도 이번에도 또 질문을 했고, 그런데 MBC는 지금까지 3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질문 기회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답변을 드렸고 왜 기회를 안 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질문 혹시라도 듣기 싫은 질문, 불편한 질문 할까봐 안 준 거죠. 이건 김건희 씨 질문할까봐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C는 아마 저걸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뭐냐면 박문진? 그 방송장악위원회에서 질문을 모르겠어. 뭘 하려고 생각했는지는 정확히 그 기자한테 안 물어봤지만 아마도 그 대통령실에서는 MBC가 그걸 물어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마이크 주지 말아야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봤을 때는 그냥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렇죠. 무슨 질문할지도 관심도 없어. 그냥 꼴배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닌가. 근데 이거에 대해서 MBC 기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 답변이 정말 웃깁니다. 뭐라고 했냐면 매체 수가 많았고 제한된 시간에 매체별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MBC는 질문을 기회를 주지 못했다라는 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매체 수가 많았고. 근데 주류 언론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꼭 MBC만 그렇게 3번씩이나 질문 기회를 안 주는 게 어딨어요. 이 답변하는 것도 진짜 국민을 뭘로 봤으면 이렇게 답변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런 그 지적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기자 질문이 매우 날카롭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돌아간 시스템 자체에서는 기자가 뭐 추가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못하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질문이 다 뭐 날카롭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고 네. 또 기자들 질문이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이 아쉬웠다 여러 가지 좀 그 평가했던 것도 있는데 혹시 아쉬웠던 점 있습니까? 아쉬웠던 점 네. 저는 많아요. 네. 이번에 그러니까 한 30분 드릴까요? 좀 얘기하실래요? 제가 짧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 길다고 맨날 구박하시니까. 쭉 해주세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알아서 자를게요. 지난번에 이번이 네. 세 번째죠. 지난번이 5월달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5월 9일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2주년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하고 사실은 저는 거의 비슷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현안에 관한 이슈를 질문을 많이 했다. 좀 더 했죠. 예, 좀 더 많이 했다라는 점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됐으나 여전히 전 첫 번째는 뭐냐하면 대통령에게 최대한 공손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질문을 할 때 기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님 좋은 아침입니다라든지 또는 오랜만입니다, 대통령님. 이런 정도의 뭐 형식적인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해서 대통령이 우리 늘 그렇듯이 불편하게 답변을 하기가 궁색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죠. 그게 기자가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정말 아주 공손하게 뭐 김건희 씨 명품백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질문이요. 뭐였었냐면은 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여사라고들 물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님은 정말 그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느냐? 자, 그것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국가권익위에서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른바 김영란법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그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남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리고 그것이 윤 대통령 거기서도 그랬거든요. 가족에 관한 거는 본인이 뭐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에 관한 거 대통령 본인이 얘기해야죠. 그럼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최상병 건도 있죠. 최상병 건도 적당히 좀 끊어주세요. 제가 또 잠깐만. 최상병 건만 얘기하고 갈게요. 최상병 알겠습니다. 건도 본인이 연루됐다라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신다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최상병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물어봤죠? 하여튼 두루뭉실하게 되게 그렇죠. 그냥 현안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던지는 정도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두루뭉실하게 동문서답을 하거나 유체이탈 화법을 썼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하고 너무나도 공손한 질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또예요? 네. 그 얘기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꼬리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그 얘기 하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영 씨도 기자 해보셔서 이걸 보고 그러니까 좀 아쉬웠던 게 한 번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동문서답을 할 경우에는 아까 제 질문은 이거였는데 다시 한번 여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려요. 이렇게 갑자기 기습적으로 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같은 질문의 내용이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이 대통령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그럼 기자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 너무 답답했어요. 그게 다른 질문이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받아서 아니 제 질문은요 그게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 질문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질문 한 3가지를 했더니 3가지 질문을 했더니 질문이 너무 많아서 뒷부분은 뭔지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그럼 제 질문 뒷부분이 이겁니다. 마이크 잡고 이겁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대통령실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게 각본을 짜겠죠. 보통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게 해도
그렇죠. 그렇게 네. 하더라도. 아니, 추가 질문하면은 그러면은 그 기자들 풀단에서 이제 취재 기자들도 풀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쫓겨나나요?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네,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받겠죠. 미움 받으면 어때요? 그럼 잠깐만요. 네. 갑자기 그 순간에 그럼 기자가 네. 예쁨 받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저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저는 늘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늘 그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네. 대통령실하고 잘 지내야 된다, 쫓겨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잘 보여야 된다, 이런 관계를 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기자 개인으로서 거기 간 것이 아니고 이 회사를 대표하는 일인으로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눈치, 회사 입장도 네. 기자는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정말 바람직한 출입처와 그러니까요. 출입 기자의 관계인가? 이거는 기자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이런 건데 예전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기억나시죠? 정말 공소해. 완전 무장 해제된 채로 양손을 이렇게 노트 펜도 안 들고 노트북도 안 가지고 왔고 그냥 무장 해제 아주 양손을 예쁘게 포개고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왔었죠. 그 사진에도 공개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때라든지 노무현 대통령 때 민주당 출신 대통령 앞에서는 아주 당당하죠. 왜 그런 거예요? 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선택적.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기자회견 하면은 물론 형식도 좀 자유롭게 하긴 했어요. 네. 이렇게 좀 각본이 안 찢어지고 그리고 지목도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지목하기도 했고 대통령이 어떤 언론사 어떤 기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저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된 기자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랬나? 왜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제가 솔직히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제가 좀 어려가지고 기억은 안 나요 지금. 그런데 왜 민주당 집권했던 대통령 때는 기자들이 좀 더 정말 기자처럼 기선제압을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런 대통령들 앞에서는 왜 이렇게 공손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는 출입 기자들한테 그 대통령실이 아니고 그때 청와대였죠. 청와대에서 그렇죠. 그 관계 자체가 어떤 관계였냐면은 잘 아시잖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 갈 길을 간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가 나쁜 기사를 쓴다라고 해서 불리한 기사를 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미움을 준다든지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고발 안 하죠. 그런 것도 안 하죠.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슨 그걸 가지고 그 언론사에 광고를 줄이겠다. 이런 식의 어떤 일종의 언론 탄압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무조사를 하겠다.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 정부 기관에서 광고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것이 언론의 길이라면 쓰고 싶은 대로 써라. 다만 오보를 한다든지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정해진 절차를 언중의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항의를 하거나 하겠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슨 탄압을 하거나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때나 지금 윤석열 때는 이제 그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든다고 전용기 못하게 한다든지 정부 광고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압력을 가하잖아요. 기자들도 몸을 사리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질문을 잘못하면은 우리 회사의 광고를 줄이겠다 압력을 넣어.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또 회사에서도 나한테 압력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기자는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압력이 와서 정부 광고를 줄이겠다. 그러면 기자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기사를 쓰겠다.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겠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왕따 되고요. 그렇다고 그러든지 말든지 막 해야죠. 그래도 왕따 당해도 어려운 직업이네요.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용기도 아니고 그냥 기자가 당연히 해야 될 당연한 그런 역할이죠. 기자가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는 150여 명의 기자들 중에 몇 명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드러나지 않죠. 우리 MBC 기자 정도만 그날 그 화면에서 한번 본 것처럼 그 도어 스태핑 때 왜 기자 저 대통령한테 질문하는데 당신이 왜 그 말을 막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전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황희연 기자가 또 우리 MBC 이기주 기자였죠. 네, 취재 현장에서는 우리가 실내화를 신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뭐 구두나 운동화를 안 신고 실내화를 신었다 그 태도로도 막 지적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출입처에서는 다들 실내화 신거든요. 다 실내화 신고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뭘 뭐라고. 그런 태도도 근데 네. 저는 아까 김건희 씨 명품백 관련된 그 질문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자가 조금 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특수부 검사이지 않았냐.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현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어떤 그런 질문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런 질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질문을 보고 참 뭐라 그럴까. 그 연민의 정이 들었는데 대북 정책을 물어보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네. 외신 기자들한테 외교안보 분야는 집중적으로 그렇죠. 질문을 하라고 줬잖아요. 마이크를. 근데 외신 기자는 아니었고 우리 아리랑 TV 기자였는데 그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고 있고 북러 관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님 그 대북 정책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북한하고는 대화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제가 보기엔 그 하나만 한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뭐로 합니까? 이미 그 방향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아니 대북 정책이 이렇게 가다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우리는 또 선무방송 한다고 마이크를 켜놓고 하고 우리도 삐라를 갖다가 뿌리도록 다 허용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충돌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국지전으로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 경제나 우리 안보나 연평도 사태처럼 그 포탄이 날아와서 우리 주민들이 다친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민들이 것 같아요.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아니 그쵸. 대북 정책의 방향이 뭐세요? 아니 이거는 이미 무슨 광복절 8.15 때 무슨 그 통일 독트린 할 때 무슨 6.25 연설문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은 어떻게 하겠다고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바운바로 제가 유추를 해본다면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오히려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했으면은 그나마 한두 가지 정도 답변을 좀 받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좀 어이없는 답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뉴라이트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통에 문제 없다.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고요. 또 정말로 이상했던 거 2개 더 있어요. 의료 현장에 가봐라 기자한테 그랬고요. 또 그거 있어요. 기자 이따도 질문하겠지만 기자한테 신문을 보십시오. 아니 뭐지? 저 대통령 뭐지? 무지인가? 무지를 이렇게 무식을 드러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얘기를 들었으면 기자들이 정말 자존심 상해서 신문을 보십시오. 다시 손들고 대통령님 저 신문 기자인데 제가 신문에 기사도 쓰고 신문을 늘 보는데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의료 현장에 우리 기자들 다 간다. 뭐 이렇게 항의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는 그날 기자회견을 보고요. 그날 저녁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다음 날 아침에 조간 신문들에 어떤 기사들이 나올까, 어떤 기사들이 나왔어야 되었냐 하면 그 팩트 체크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의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데 대통령이 지금 지금 응급실 잘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 바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뉴라이트 잘 모르겠다 있었고요. 소통 문제 없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었죠. 경제가 지금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맞아요. 경제 살아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황당했는데 그거 바로 팩트체크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언론이 그걸 팩트체크 하기도 전에 그 다음날 통계청에서 몇 가지 통계를 발표를 했죠. 뭐냐면 소매 판매 지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든지 또 우리 국민 실질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네. 뭐 이런 몇 가지 그 통계청 발표가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발언에 대해서 팩트 체크한다라는 방식으로 보도가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니까 발표할 때가 됐으니까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조사를 할 때가 됐으니까 조사를 한 거고. 이건 언론이 팩트 체크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료 현장이라든지 네. 무슨 뉴라이트에 관해서 이런 것들도 그 자리에서 네. 다시 손들고 그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그 꼬리 질문 얘기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 대변인실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 대변인 있었죠. 정아무개 대변인하고 네. 그 간사하고 사전에 TV조선 출신 방송인이죠. 그렇죠. 그 저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 때는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저는 그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꼬리 질문 하지 말자라고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 질문을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 회사에 한 개 질문만 하도록 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설령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매체 기자가 전에 언론사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경제가 우리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를 듣고 이거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했으면 경제지 기자 중에 누구라도 그런 얘기를 했어야죠. 대통령님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소매 판매 지수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은 다들 문 닫고 있다. 네. 그런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닌 것 같다. 그 통계 지수에 대해서는 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꼬리 질문을 했어야 다른 언론사가 꼬리 질문을 대신 해줬어야 되죠. 그게 지난번 5월 달에 기자회견 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누가 했냐면 외신 기자가 했죠. 아마 블룸버그였는지 제가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BBC 기자가 네. 대통령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꼬리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그렇게 할까 봐 이번에는 이렇게 주제별로 나눴었잖아요. 그리고 우선 그렇죠. 기자가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 처음에는 그 뉴스 원 기자한테는 대통령이 딱 질문을 이렇게 한번 무작위로 한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변인이 많은 손든 기자들 가운데 마치 다 짜여진 것처럼 한 명 한 명 이렇게 순서를 다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 연금, 의료개혁 얘기가 처음 주제로 잡고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분야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꼬리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주제를 네. 딱 잘라버리고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짜여진 각본처럼 네. 또 다른 대변인이 지목한 기자가 네. 그 주제에 맞는 질문으로 갑자기 또 주제가 완전히 네. 변환이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 형식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다 막기 위해서 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는 외신 기자들에게 사실 외신 기자들은 그렇게까지 날카로운 질문, 불편한 질문을 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안보 분야는 만약에 외교안보 분야의 질문을 한겨레 기자나 오마이뉴스 기자나 네. 이런 시민 언론 민들레 네. 기자가 했다면 민들레는 거기 출입은 했나요? 민들레 출입 기자 없죠. 당연히 출입 기자 받지도 않았죠. 신청해도 거부 네, 당한 건가요? 네. 뭐 미디어오늘 기자도 지금 쫓겨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뭐 몇몇 인터넷 기자들 네. 비판적인 언론사 다 쫓겨났으니까. 네. 근데 외교안보 또 경제 분야는 또 경제지 기자들한테만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제지 기자님들한테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네. 관보죠 그냥. 상당히 죄송한 얘기를 하시네요. 네. 관보죠. 그냥 전부 네. 다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비판한 거 하나도 그래서 없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출입기자단 대표하고 간사단하고 아마 이렇게 다 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네. 저는 기자단하고 대변인실이 그 정도로는 아니고 어떤 그 기자회견을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막 아무 기자들이 막 전부 다 저요 해가지고 왜 저는 기회 안 줍니까라고 거기서 막 항의한다든지 네. 이러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각본을 짤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각본이 기자들이 보기에 이렇게 각본을 짠 것이 정말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질문하고 싶은 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질문하는데 방해가 된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답변을 끌어내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네. 기자들이 양보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아니 이번에 조선일보 기자가 그래도 웬일이야 질문을 좀 잘했어요. 의료 현장 얘기를 네, 했죠. 그런 질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체감하는 것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인식 차이가 너무나도 큰 것 같다. 네, 네. 너무나도 오랜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 웬일이야.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다 대고 의료 현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현장에 가봐라. 네. 그리고 비상진료체제 아주 잘 가동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 답을 현장에 했다. 네. 나는 늘 현장 많이 가봤다. 네. 나는 현장 많이 가봤다. 이런 답변을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아까 팩트체크 말씀 주셨잖아요. 바로 다음날에 솔직히 제가 윤석열 대통령 현장 간 게 시장 가서 먹방한 거, 메뉴판 쳐다보는 거 그런 거밖에 기억이 없거든요. 의료 현장에 이제 딱 짜여지지 않는 의료 현장에 자주 간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런 거 팩트체크가 안 나와서 참 그냥 그거에 대해서 팩트체크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질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혀 없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이게 저는 이런 특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선택적 어떤 그 태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 앞에서는 언론 자유가 정말 무한정 주어지니까 무례할 정도로 어떤 질문을 하고 반면에 박근혜, 이명박 또 윤석열처럼 국힘당 계열의 출신의 대통령들 앞에서는 아주 공손하게 하는 이런 선택적인 여기서 화 한 번 냈어도 됐을 것 같아요. 비상의료체제 잘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대통령님은 주치의가 50명이라서 못 느끼십니까? 이런 질문 진짜 유치할 수 있지만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우리 기자들의 불치병이다. 고쳐지지 않습니다. 불치병이요? 네, 불치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기자만의 문제인 건지 현 정권의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냥 그게 문제인 건지 두 개 다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이걸 어떻게 기자만 태도를 바꾼다고 될까요, 이게?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뭐 그 대통령의 그 언론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도의 무지, 또 어떤 국민 무시,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방송 장악이라든지 언론 탄압하는 식으로 언론을 이렇게 억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고. 그 대통령, 그 정권 아래서 우리나라 정도 언론 수준에서는 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죠. 특히 저는 그게 주류 언론의 문제다. 여러 인터넷 매체들 중에는 시민 언론 민들레를 포함한 여러 인터넷 매체 중에는요. 아니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언론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점점 더 주류 언론들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가게 되면 비판적인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주류 언론이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인터넷 매체들로 독자들은 옮겨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 국민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미디어 바우처 제도. 그러니까 그 광고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광고를 주고 그 광고를 다 끊고 국민들께서 내가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게끔 줄 수 있게끔 언론에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럼 국민 눈치를 보게 되니까 그건 진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걸 꼭 그 법안을 해서 뭐 거부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거부권 행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짜서 그래도 법안 통과시켜서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면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건 미디어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질문 중에서 KBS 기자가 네. 한동훈 대표와의 그 소통, 네.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와의 소통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네. 대표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무 말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만찬도 안 가고 막 취소하고 네. 언급하지 않아서 그러면서 당정 간에 네. 소통은 원활하다. 그리고 네. 뭐 의원들도 뭐 당 관계자들은 수시로 뭐 전화 오고 그런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한동훈을 주어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주어인 한동훈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주어를 빼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한 게 뭐 딱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광복회 얘기도 뭐 친일 네. 그 관련된 그 인사에 대해서도 그 질문을 제 기억으로는 문화일보 기자가 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독립기념관장부터 해서 친일 인사 등용에 대해서 네. 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표현을 하나도 한 번도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친일 인사 등용이라든지 네네. 그냥 김영석 관장이 이걸 뽑을 때 그 아래에서 이렇게 해줘서 그래서 뭐 그냥 자기는 순위가 1위부터 네. 있으면 나는 쟤를 첫 번째 순위 그냥 무조건 유명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뽑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친일 인사라든지 이런 얘기는 한마디로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싫었던 거겠죠. 껄끄러우니까 지금 사이가 안 좋다는 거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냥 이 정도만 따지면 기자회견 뭐하러 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했지? 그리고 검찰 그 김건희 씨 관련된 것도 뭐 저는 여사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대변인실 했을 땐 김건희 여사라고 꼬박꼬박 해드리긴 했는데 굳이 뭐 지금은 저는 네. 당원 이경입니다. 네. 김건희 씨 출장 조사에 대해서도 저도 뭐 검사 시절에 대통령 부인을 멀리 잣대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네. 해명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완전히 틀린 팩트죠. 이거 근데 팩트 체크 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때 검찰이 무슨 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검사 시절에 핸드폰을 반납했나요? 그러면서 조사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리고 대통령 뭐 청와대에 불러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MB 때 권양숙 여사 네. 이제 그 조사를 할 때였던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그때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었죠.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참고인 그걸 뭘 하고 지금 그쵸?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한 영부인. 김영란법을 치면은 거기서 배우자가 14번이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받는다고 한 게 아니고 네. 받기로 서로 대화가 되거나 약속만 해도 이거는 신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데도 아니 이게 무슨 이제는 금액도 제한 없이 다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예전에 뭐 자기 검사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이거 잘못된 팩트예요. 기자들이 네. 이 순간에 왜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눈치 글쎄요. 보니라고요? 글쎄요. 후배 기자들이잖아요. 왜 네. 그랬을까요? 답변을 못 하시네요. 자, 넘어가요? 네, 넘어가야지. 답변을 못 하세요. 제가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네. 그동안 여러 번, 수십 번,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기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늘 얘기를 하죠. 근데 네. 뭐 안 달라지죠.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이 왜 달라지지 않는가를 얘기하려면 또 굉장히 기니까 그건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잡아서 네. 우리가 이 얘기가 되게 길게 하고요. 했네요. 네. 우리 그러면은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네. 최근에 언론지능재단에서 5월 달부터 6월 한 19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민 무려 72%가 뉴스 너무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네. 뉴스 기사 회피 현상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조사가 된 거죠. 72%면 어마어마하거든요. 10명 중 7명 이상이 나 뉴스 너무 보기 싫어. 이렇게 나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조사한 게 보니까 3,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라서 굉장히 그렇죠. 이게 광범위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72%나 나온 겁니다. 예전에 조사, 한 2년 전에 아마 조사 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는 이거보다 좀 아마 낮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요. 뉴스 회피라는 게 그냥 난 뉴스 잘 안 본다가 아니에요. 이 조사에서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한다. 피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라고 네. 대답한 비율이 72%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뉴스가 싫어요가 아니고 난 너무 싫어서 의도적으로 피한다가 그렇죠. 72%라는 네. 거죠.
저는 보통 때 뉴스 잘 안 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라는 게 72%니까 네.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그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다가 같은 마음 아니세요? 솔직히? 아, 그렇죠.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고 글을 써야 되니까 뉴스를 보는 거지. 일 때문에 보는 거지. 그게 아니면 정말 보기 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 미디어 평 안 할 때는요. 네.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뉴스를. 네. 자, 그런데 네. 그럼 뉴스를 그러면 왜 안 보려고 하는 거? 왜 회피하는 이유가 또 구체적으로 있죠. 이게 중요한데 그 회피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물어봤어요. 하나는 네. 왜 뉴스가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뉴스를 안 보고 싶어 하느냐라는 네. 거하고, 자, 또 뉴스를 보면 도대체 네가 뭐 어떻길래 뉴스를 안 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였겠습니까? 뉴스가 너무 편향적이다. 그래서 뉴스를 안 보고 싶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뉴스가 너무 많다. 특히 정치 뉴스가 너무 많다. 정치 뉴스가 많다. 그래서 안 본다. 대체로 이런 이유 때문에 네. 뉴스를 안 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편향적이다. 편향적이라는 거는 아마 그러니까 그 설문지, 그러니까 아마 뭐 오지선다나 육지선다나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편향성에 대한 답변 보기가 있어서 아마 편향이라고 네. 대답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너무 편향적이라서 못 믿겠다는 걸 거예요. 아마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편향성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내가 보고 있는데 이 뉴스가 정말 정확한 뉴스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난 보기 싫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그 뉴스 회피 이유에 대해서 뉴스 콘텐츠 차원에서 보니까 2위가 이거예요. 보고 싶지 않는 인물들이 나와서. 그렇죠. 보고 싶지 않은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보고 싶지 않으면 이것이 2위가 됐어요. 네, 그게 누굴까? 현 정권 들어와서 유난히 뉴스를 보고 싫다는 많은 분들이, 네. 증언들이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네, 누군지는 참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 꼴보기 싫어서 안 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뉴스 너무 그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대변인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 당원 이경, 국민 이경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진심만을 얘기합니다. 뉴스 회피 이유가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1위가 있었다면서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죠, 뭐. 화나죠. 제가 눈이 터진 것처럼. 눈이 터진 것처럼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보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재밌는 이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연령별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뉴스 회피, 그러니까 뉴스를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 뉴스 회피 비율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누구겠어요? 뉴스를 보기 싫다는 가장 많은 연령대? 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이 중에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20대? 20대. 제가 쓴 기사 안 보셨군요. 네. 안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제가 일부러 틀린 겁니다. 그런가요? 네. 50대입니다. 50대. 네. 뉴스 회피율이 가장 높은 게 50대. 네. 보셨구나. 자, 그러면 가장 낮은 연령층은? 20대. 20대, 맞아요. 일부러 이걸 거꾸로 얘기하신 건 맞네. 20대가 뉴스 회피 비율이 가장 낮아요. 뜻밖이죠, 사실은.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뉴스 안 보겠다, 많이 안 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은 50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금 40, 50대가 뉴스를 정말 많이 본 세대잖아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이분들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 성향도 굉장히 뚜렷하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뉴스를 보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싫은 사람도 너무 많이 나오고 도대체 신뢰도 안 가고 그래서 가장 회피 비율이 높게 나온 거고요. 예전에 어디 여론조사에서도 40, 50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채의식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나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냥 전반적인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리고 연령 말고 성향별로 보면
자신이 보수라고 얘기한 답변한 사람과 진보라고 답변한 사람 중에 누가 회피 비율이 높을까요? 보수요, 보수. 보수가 높죠. 네. 잘 아시네. 네. 아, 보셨구나. 네, 시민언론 민들레 포털에 시민 민들레 치고 들어가서 제가 네. 김성재를 검색해서 봅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사실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도 굉장히 낮고, 또 문제도 많고 하잖아요. 네. 2년 전인가, 그 전에 이제 2년마다 이 조사를 하니까, 그때 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그 회피하는 이유, 편향적이다? 또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높았던 게, 오보가 너무 많다. 선정적인 보도가 많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답변도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뉴스 좀 많이 안 보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뉴스 회피가 너무 심해지면 중요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사람들이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뉴스를 보고 이렇게 정보를 얻고 그래서 그렇죠. 선택을. 근데 뉴스를 안 보는 게 낫다. 네. 왜요? 시장 경제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왜요? 설명해 드릴게요. 뉴스가 그러니까 이 나온 그대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뉴스 너무 많아요. 특히나 정치 뉴스 너무 과잉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밤 9시 50분 미디어 백테클만 보시면 된다는 건가요? 이것만 보시는 건 좀 그렇고 뉴스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것만 보시면은 또 MBC 뉴스 보시고 네. 미디어 백테클 일주일에 네. 한 번만 몰아서 9시 네. 50분에 네. 그래서 미디어 백테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네. 자주 보실 필요도 없고요. 네. 너무 많이 보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걸러서 보셔도 안 돼요. 네, 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가지 팁만 드릴게요. 첫째는 네. 뭐냐면 네. 자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신뢰하는 매체의 하나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세요. 하나. 네, 그거 보시고 그냥 그것만 보시면 좀 그러니까 한 2개 정도 네. 그래도 신뢰하는 매체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그 매체를 보십시오. 신문 네. 구독하듯이. 종이신문 많이 안 보시니까 네, 인터넷 네. 들어가서 보시고요. 네. 2번째는 뭐 똑같은 얘기겠지만 절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골라가지고 보여주거든요. 네네.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3번째는 이런 방법을 택해보세요. 뉴스 큐레이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큐레이션 된 뉴스, 신뢰할 만한 사람이 좋은 뉴스라고 큐레이션 한 뉴스를 보시고 우리 백테클처럼 미디어 비평 프로를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정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도 스트레스도 덜 받으실 테고요. 그리고 좋은 뉴스를 소비를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정답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은 신뢰할 만한 언론사를 2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 네. 매주 월요일 밤 9시 50분 미디어 백테클을 일주일에 한 번만 보시면은 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네. 우리가 뉴스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이게 제가 갑자기 네. 막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도서관에서 보고 어떤 책인가요? 2020년에 나온 책인데 네. 롤프 도벨리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뉴스 다이어트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이게 원래 원제는 이게 아닌데 이제 번역돼서 우리 국내에서 소개된 책인데 뉴스 다이어트 부제가 뉴스 중독 시대의 올바른 뉴스 소비법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요새는 그 디지털 때문에 사람들이 디지털로 뉴스를 소비하니까 너무 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다 소비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뉴스 과잉이. 네. 정치 뉴스 과잉은 더 심하고. 심하죠. 그래서 뉴스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아까 그 설문조사에도 보니까 뉴스를 보고 싶지 않은 뉴스, 그러니까 네네. 보고 싶지 않은 뉴스 1위하고 지금 즐겨 이용하는 뉴스 1위가 똑같죠. 네, 하나는 상당히 싫은 거고 하나는 내가 즐기는 건데 그게 국내 정치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그렇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국내 거죠?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은데 과잉이에요. 뉴스 과잉.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보수다라는 분들이 내가 뽑은 대통령이고 내가 투표로 선택한 국민의힘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엉터리 지금 독도도
독도도 지금 빼앗길 판이니까 그래서 네. 더 화가 나서 안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이유일 거예요. 네. 그럼 정답은 하나가 있네요. 네.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그러면 되겠네요. 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네. 현 정권이 네. 임기를 다 마치지 않도록 아주 네. 잘 타일러서 내려오시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비평 시간에 왜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 왜 못합니까? 미디어로 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눈이 터진 것처럼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서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럼 뉴스를 이거 개인적으로 질문. 네. 뉴스를 아예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뉴스를 또 꼭 봐야 되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예 진짜 안 본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기 때문에 뉴스를 꼭 네. 봐야 합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뉴스는 보셔야죠. 네. 좋은 뉴스도 있고 네. 필요한 뉴스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막 뉴스를 즐겁게 보지 않더라도 네.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뉴스를 보셔야 되면 그래야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잖아요. 민주주의가 지금 지금 훼손되고 무너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 경제는 또 시장 경제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렇고 또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 아닙니까? 네. 선거하고 네.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네. 좋은 뉴스, 좋은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언론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선동적인 뉴스, 잘못된 오보 뉴스, 왜곡 뉴스 이런 뉴스는 이제 우리가 피하고 걸러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권리를 본인이 가진 권리를 네. 국민 한 분 한 분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네. 좋은 뉴스 네. 2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 네. 매주 월요일 밤 9시 50분 미디어 팩트체크를 보시면 되신다.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KBS 현 이사진들이 MBC 방문진 관련돼서 그렇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 2인 방통위 체제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실이 차기 이사진들을 추천하고 임명했잖아요. 이것들을 효력 정지 그리고 취소시켜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서 이것이 다 MBC 방문진 결과 같은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 대통령실 추천하는 이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죠. 네. MBC 방문진은 네. 이제 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원래 있던 말하자면 야권 성향의 그 방문진 이사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네. MBC 사장 임기 때까지 교체를 안 합니다. 그렇죠. 즉, 2인 방통위가 노렸던 방송 장악, MBC 사장 교체가 무산이 된 거죠, 당분간. 그런데 네. KBS는 이미 박민 사장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작년 취임하면서 네. 취임할 그 당시에 이미 KBS 이사진들은 국힘당 성향의 이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여당 성향과 야당 성향의 이사진 비율이 6대 5입니다. 지금. 그렇죠. 총 11명인데 네, 11명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성향의 이사진들이 6명이다. 6명이에요. 그래서 거죠? 새로 임명받은 이사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전에 있던 이사들이 여전히 여권 성향 이사가 다수기 때문에 사장을 박민 사장을 쫓아낸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효력정지 네. 취소, 정지나 취소 소송을 왜 제기한 걸까요? 이거는 일단 2인 방통위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인정받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네. 행정법원이 이번에도 위법성의 여지가 있다. 입법 목적에 방통위법 입법 목적에 저해된다라는 판정을 내리면 그 다음에 MBC 본안 소송이 있습니다. MBC 방문진 본안 소송이 있고요. YTN 노조에서 똑같은 소송을 냈어요. 이런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박민 사장이 임기가 12월에 끝나요. 네. 12월에 끝나고 박민 사장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사장 보궐로 지금 들어와 온 거거든요. 네, 네. 박민 사장이
또 다시 연임을 아마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임하려고 이제 하겠죠. 한번 해보니까 좋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 박민 사장이 2인 체제에서 지금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박민 사장을 연임시키고자 하는 KBS 이사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여당 성향이 지금 6명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박민은 그래도 안 되겠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박민 사장 말고 다른 사람 뽑겠다라고 할 사람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아, 지금 한마디로 여당 추천이 KBS 이사진 중에 6명, 네. 현재 야당 추천으로 된 사람들이 5명인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뭐 그 새로운 6명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네, 새로운 이제 6명이 온다 하더라도 뭐 박민은 안 되겠다라는 네.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있을 수 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왜 유유상종이라고 네, 네. 끼리끼리 네.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최근에 그 KBS 이사 중에 한 분이 네. 그분 이제 여권 성향이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뭔가 그 폭로하는 발언을 했어요. 게시판에 KBS 게시판에 올렸대요. 자기가 그 박민 사장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뭐 협박이라든지 네. 이런 게 있었다고 폭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KBS 안에서도 약간 지금 박민 사장에 대한 좀 그 뭐랄까 약간 반대? 네. 좀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이게 뭐 아주 희망, 그냥 저의 희망일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희망 어쨌든. 같기는 해요. 네. 조금 희망 같기는 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KBS를 아예 안 보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네. 제 주변에도 아예 안 봅니다. 네. 예전에는 막 열심히 보셨던 분들도. 그럼 우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뭐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혹시 있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럴 희망이 뭐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박민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일단, 아니에요? 박민 쫓아내고 나랑 친한 사람 이사 안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기서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해서? 아니죠. 일단 우리가 박민 사장이 KBS 네. 재임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밥의 그나물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아니죠. 박민 사장처럼 하면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경고 이런 걸 줄 수는 있죠. 지금 그 수신료 문제도 있죠. 수신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박민 체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박민 사장이 하던 대로 그대로 계속 하다가 당신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저걸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경고가 되지 않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수신료를 지금 이미 분리해서 우리가 따로 청구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다시 예전처럼 전기료 같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도 또 뭐 KBS 2채널 민영화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동은 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희망이라고요. 그걸 왜 계속 그렇게 궁금했어요. 끝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저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가 KBS 이사진들도 눈치를 좀 보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간 이번에 솔직히 전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이제 국민들한테 아웃당했다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점으로 좀 눈치를 보면서 이사진들도 다른 길로 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 KBS에 대해서도 희망을 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개선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뭐 한번 지켜보죠. 뭐. 혹시 저는 오늘 정말 궁금한 거를 저는 다 여쭤봤어요. 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거는 내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것이 있다면 1분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얘기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러면은 시민언론 민들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나요? 어떤 걸요? 지금 우리
방송이 네. 스픽스에서 매주 월요일 9시 50분 스픽스에서도 우리가 송출이 네. 되고 시민언론 민들레 유튜브를 통해서도 송출이 되고 네. 지난주부터는 이경TV에서 살짝 제가 막 쫄라서 같이 송출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시청률이 높으냐 뭐 이걸 물어보시는 많이 거죠? 보시나요? 질문도 많이 달리고. 그럼요. 주변 반응이 좀 뜨거운가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뜨거운 반응을 힘을 얻어서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와 함께 우리 전문가, 미디어 전문가 김성재 에디터님, 개그 전문가 아니고요. 김성재 에디터님 그리고 다음 주에도 모실 때요. 아재 개그 2개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 미디어 백태클 우리가 왜 언론을 봐야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같이 고민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그를 추구하는 이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50분에도 미디어 백태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점점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간편한데 맛까지 좋은 다이어트 추천해드릴게요. 파우치에 우유만 부어 20초간 흔들어 드시면 됩니다. 서리태 단백질과 건조효모로 한 끼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알차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비타샵 블랙 스무디 다이어트.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